자, 이번에는 전산세무 1급 93회 법인세 실무. 해당 산업은 전자부품을 전자부품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 연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법인 세무조정 메뉴를 이용해서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해서 당해 사업 연도에 세무조정하시오. 1번 다음의 자료에 근거해서 해당 산업에 대선충당금 및 대선금 조정 명세를 작성하고 대선충당금 및 대선금 관련 세무 조정하시오. 대선 실적률은 몇 프로다? 원래 우리 그 대선 설정률은 기본율 1%하고 실적률하고 둘 중에 큰 거 쓰는데 기본율도 1%고 실적률도 1%니까 그냥 1% 쓰면 되는 거예요. 1번은 채권 내역이 나와 있고, 원래 이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미수금 속에는 다 부가세 예수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 대손 내역. 4월 5일 거래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받으러 온 100만 원을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였다. 여기다가 바로 우리 회계 처리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하면 부도일부터 몇 개월 간과했어요? 6개월. 얘는 대손 요건을 충족한 거예요. 충족했는데 부도일부터 6개월 경간 수표 외상매출금은 비만가액 1,000원은 또 제외야. 비만가액 1,000원은 제외고 만약에 이게 저당권 설정분인 경우 저당권 설정분도 개손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럼 회사가 받으러 온 100만 원 없애고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는데 얘는 대손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대손 인정은 되지만 비만가액 얼마는 제외다. 1,000원은 제외니까 99만 9천원만 인정이 돼요. 99만 9천원만. 그래서 조정이 발생하는데 여기 대손 충당금이라고 적혀있어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 대손 상각비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치? 그럼 회사는 100만 원 대손 잡았지만 세법은 얼마까지만 인정하니까 99만 9천원만 인정하니까 1,000원은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이 대손금 부인채권 1,000원. 무슨 발생? 유보 발생했다가 나중에 강제 대손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뭘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스타일 문제가 두 가지로 나와. 처음부터 대손 충당금 99만 9천원만 상계 처리했으면 세무조정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100만 원을 상계 처리했기 때문에 1,000원의 송금불상이 발생합니다. 선생님, 비만가액이 어음이랑 또 어떤 거라고 하셨죠? 비만가액 1,000원을 남겨놓는 거는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경간 수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개선 요건 충족 시 비만가액 1,000원을 제외한 비만가액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대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의 게 중소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대손 요건이 충족되면 비만가액 1,000원 제외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대손 충족하면 다 1,000원 제외하는 거예요?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경관 6개월 이상 경관 어음수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만
두 번째. 6월 10일 거래처 대표이사 사망으로 해소할 수 없는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였다. 사망도 대손 요건 갖춘 거죠? 네, 사망도 대손 요건 갖춘 겁니다. 회사가 외상 매출금 50만 원, 차변의 대손 충당금 50만 원 이렇게 처리했는데 세법도 이걸 허용하니까 이걸 허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조정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7월 25일) 거까지 좀 보고 그냥 필기할게요. 우리 7월 25일 거는 거래처 부도 발생으로 받으러 온 80만 원의 대손 충당금과 뭐 했다? 상계했는데 얘는 지금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했다는 얘기가 없어. 그 대손 요건을 갖춘 게 아닙니다. 대손 요건을 안 갖췄기 때문에 세법은 이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당금에서 상계 처리해도 안 되고 채권에서 빼도 안 되고. 그래서 차이가 있으니까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어도 대손상각비라고 써있는 거 같은 거라고 했죠. 그치? 회사는 대손상각비 잡았는데 세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대손금 부인 채권 80만 원. 무슨 발생? 유보 발생입니다. 유보 발생했다가 나중에 이제 강제 대손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송금산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9월 18일 해수기일이 6개월 경과한 특정 거래처 소액 채권인 외상 매출금 15만 원의 대손 충당금 상계하였다. 해수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자변 소액 채권 30만 원 이하도 대손 요건 인정합니다. 그지? 얘도 대손 요건을 충족했어요. 회사가 외상 매출금 15만 원 없애고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는데 얘는 대손 요건을 갖췄으니까 세법도 이거는 허용한다. 얘도 조정이 나오지 않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 여기까지는 됐고 충당금 계정에 변동 내역이 나와 있고 전기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이 60만 원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은 다음 연도 넘어오면 무조건 무슨 산입이? 송금 산입이 되죠. 그치? 여기까지 됐나요? 됐고 우리 프로그램에 법인 조정일에 감옥별 세무 조정에 위에서 세 번째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로 들어가셔서 대손금 조정은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거나 단기 손비 계상액은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했거나 그지? 첫 번째는 날짜가 4월 5일.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110번. 채권 내역은 매출 채권 1번. 대손 사유는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 금액은 100만 원.
근데 얘는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했기 때문에 99만 9천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99만 9천 원 써주시면 예, 대손상각비 중 부인액 시인에게 갔구나. 그지? 그지? 이건 그냥 자동으로 간 건데 전부 다 무슨 충당금하고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기 때문에 99만 9천 원만 시인액이고 부인액이 얼마? 1,000원을 넣어주셔야 돼요. 넣어주셔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예, 외상 매출금 108번 아니 날짜가 6월 10일 외상 매출금 108번 채권은 매수채권 사망 및 실종 50만 원이고요. 전부 다 시인액이죠. 50만 원 시인액에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7월 25일 받으러 온 110번 매수채권 1번 예, 부도 여기 부도 6개월 건가 돼 있는데 6개월 건가 아닌 것도 그냥 부도 체크하시고 예, 여기 시인 부인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80만 원이고 전부 다 부인이죠. 요건 안 갖췄으니까 그지? 부인에게 80만 원. 그 다음에 9월 18일 외상매출금 108번 매출채권 1번 얘도 요건을 갖췄으니까 대손 요건을 갖췄으니까 대손금 인정이 되는데 해수기일부터 6개월가 없죠. 그럼 여기다 대손 사유에다가 그냥 직접 치면 돼. 그냥 해수기일 6개월 경과 해수기일 6개월 경과 15만 원이고 대손 충당금하고 전부 다 상계 처리했는데 예, 인정되니까 시인에게 15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고 예, 그 밑에 채권 잔액에다가 외상매출금은 108번 예, 1억 1천 예, 전기 단기 15인 예, 된 금액 없고 충당금 설정 제외채권 없고 그 다음에 받으러 온 110번 예, 2억 2천만 원이고요. 여기 80만 1,000원 부인된 거는 80만 원은 예,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하지 않은 거 80만 원하고 1,000원은 우리 그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해서 대손 요건 충족했는데 그런 경우는 비만가가 얼마는 1,000원은 빼야 되니까 그 1,000원 부인된 금액이 여기 내려온 겁니다. 예, 충당금 설정 제외채권은 없고요. 세 번째가 미수금 F2 눌러서 미수금 응? 공사미수금 공사미수금 3,200만 원이고 대손금 15인 없고요. 충당금 설정 제외채권 없고 그지? 그래서 세법상 채권 잔액은 1억 6,280만 1,000원이고 거기에 기본율이나 실적률이나 같으니까 1% 하면 162만 8,010원을 10원이 한도 얘기란 얘기입니다. 충당금 한도에. 회사계상액에 걔는 꼭 뭐가 나와야 된다. 기말 대충이 나와야 되는데 예, 대손 충당금 계정의 변동 내용을 보니까 기초가 얼마? 이거 320만 원 볼 필요 없구나. 단기 계상액이 얼마? 217만 원, 그치? 단기 계상액이 217만 원이고, 기말 대충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292만 원이 돼야 되니까, 292만 원에서 얼마를 빼주면? 217만 원 빼주면? 그러면 75만 원인가요? 75만 원. 보충액에 75만 원 넣어주시면 회사 계상액에 292만 원 나오고 세법상 한도가 162만 8,010원이니까 129만 1,990원은 예,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이 되는 거고 입금 산입액 조정은 전기 대충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조정입니다. 장부상 충당금 기초 320만 원. 10번에 충당금 부인 누계액만 없으면 15번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데 10번에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있어요.
재무상태표단 대손충당금 내역에 보니까 예, 표 밑에 전기말 대손충당금 부인액이 얼마가 60만 원. 충당금 부인액에다가 60만 원 넣어주시고 넣어주고 나면 그 금액이 15번 가소한입 과다한입에 마이너스로 나오면 맞다는 얘기죠, 그지? 네.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대손 대손금 부인 80만 1,000원.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이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129만 1,990원.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이고 송근사님이 입금불산이 가셔서 대손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60만 원. 송근사님 유보 감소고요. 됐나요? 종료하시고 두 번째,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가액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하시오. 가액금 인정이자라는 것은 제3자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텐데 특수관계자한테 빌려서 이자를 적게 받거나 덜 받으면 덜 받은 이자만큼 그지? 이자 수익이 작게 잡혔으니까 덜 받은 이자만큼을 무슨 산입? 입금? 산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액금 내역을 보니까 예, 다 대표이사에 대한 거고 그지? 다 대표이사에 대한 거고 제시된 자료 외에 가액금 및 가수금은 없으며 가액금 관련해서 약정된 이율이나 수령한 이자는 없다고 가정한다. 만약에 우리가 이자를 가액금 인정이자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받은 게 30만 원이면 덜 잡은 70만 원만 무슨 산입? 입금? 산입인데 여기는 아예 약정된 이율이나 수령한 이자가 없네. 그지? 그럼 이자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 차입금 내역. 차입금 내역이 나오는 것은 우리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액금 인정이자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그지?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신고한 경우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그 신청한 연도하고 그 이후 조계 사업연도까지 당좌대출 이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고 그래서 차입금 내역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구하려고 있는 거고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안 하고 당좌대출 이자율로 한다고 치면은 차입금을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OK는 당사가 무슨 관계? 그럼 OK는 삭제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는 정상적인 이자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구할 때 빼줘야 돼. 이해갔을까요?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은 정상적으로 빌려온 차입금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구할 때 빼줘야 된다. 네. 됐죠? 여기까지?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과목별 세무조정에 중간 정도의 가액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첫 번째 가액금 가수금 입력 직책은 대표이사 성명은 이한강이고요. 거기 나와 있는 거 보고 우리가 직접 입력해줘도 되고 가끔은 출제자들이 여기 회계데이터 블록이 가봐.
회계데이터 블록에 가시면 회계데이터 블록에 가셔서 회계전표 블록이 있어요. 블록이 이해하시면 자동으로 반영되게끔 출제자가 출제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드물지만. 확인을 해보셔야 돼. 1월 1일 날 1,500만 원. 그지? 예, 빌려준 거고. 그러니까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질금이 전기 이전부터 넘어온 금액이고 1,500만 원은. 그 다음에 3월 14일 날 예, 1,000만 원 또 대여를 했고요. 그 날짜만큼 적수계산 해주고 예, 9월 20일 날 회수를 했고 예, 또 11월 5일 날 또 대여를 했고 그 알아서 적수계산은 해주고 됐어요? 금액만 확인하시면 되고 두 번째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예, 차입금 입력하셔서 세로 블록이 무슨 거래처? 전체 거래처 확인하시고 예, 확인하시면 나오는데 OK는 무슨 관계자니까? 특수관계자니까 제거해야 돼요. 특수관계자인 OK 클릭하시고 삭제. 그다음에 모두 은행의 예, 이자가 몇 프로? 3.5%. 여기 나오는 이자가 문제지에 제시된 이자하고 다르면 바꿔주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우리저축은행은 예, 이자율이 4.5%.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알아서 날짜에 맞춰서 가등평균 차입이자율 계산해 주고요. 인정이자 조정 값지 가시면 우리가 지금 이 한강한테 예, 받은 이자가 있으면 무슨 계산액에 회사 계산에 넣는데 예, 이자에 대한 약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정이자 76만 7,847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으니까 이거만큼 무슨 산입? 입금 산입이 되는 거예요. 왼쪽 상단에 조정목 가셔서 입금 산입 및 송금물 산입 가셔서 가지입금 인정이자 업무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가 안 되네. 그냥 이자라고 쳐야 되나? 아니구나. 가지입금 인정이자 맞죠? 미안해요. 가지입금 인정이자 대표이사에 대한 거 그지? 입금 산입하고 소득 처분은 상여예요. 금액은 76만 7,847원. 예, 송금 산입, 송금물 산입 상여 또는 입금 산입 상여고요. 가지입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는 종료하시고 금액이 76만 7,847원 나와요. 작년 답하고 금액이 틀릴 수 있는 것은 작년은 윤년이라서 그 날짜 차이 때문에 금액이 약간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767847 하시고 그 다음 3번 다음 절에 의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업무용 승용차 관리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반영하시오. 2020년 2월 12일 대표이사 이한강 전용 5인승 승용차 대여 캐피탈과 장기 렌트 계획을 체결하였다. 업무용 승용차가 조금 어려워요. 여기 참고를 적어놨는데 업무용 사용 거리에는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하고 이 출퇴근도 업무용 사용 거리에 들어간다는 거.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을 송금불산이 배당이나 상여 처리하고요.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연간 1,500만 원 이내에서 송금 인정하고 운행 기록부를 작성했을 경우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만큼 송금 인정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 순서는 첫 번째는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에 대한 세무조정.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이고 내용요소 5년에 대한 무슨 상각, 강제 상각이라서 한도 초과액은 송금불산입, 유보나 리스나 렌트는 기타 사회이출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한도 미달한 경우, 이게 한도 초과액 어쩔 수 없이 그냥 1, 2로 표시할게요. 한도 초과액은 송금불산이 유보 기타 사유이출이고 한도 미달액이 만약에 있으면 강제 상각이라서 한도의 미달액은 송금 산입 유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 송금불산 특례는 업무 사용 비율을 초과한 금액은 송금불산이 누가 차량을 운전했느냐에 따라서 주주가 운전했으면 배당, 임직원이 운전했으면 상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등 송금불산 특례. 감가상각비 세법상 감가상각비 잡은 금액이 연간 얼마를 또 초과하면 800만 원 초과하면 송금불산이 유보나 기타 사유이출 처리합니다. 요거 한번 필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프로그램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프로그램에. 과목별 세무조정에 가시면, 맨 밑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가져서 먼저 그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셔야 돼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 실행이라고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 실행 가셔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것까지 입력하는 겁니다. 코드. 어디 나와 있지? 코드가 000에 차량 번호는 22조 8518 차종은 전용 5인승 승용차, 그냥 승용차만 쓰시면 되나봐. 승용차 차량이니까 고정자산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 206번. 고정자산 등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렌트한 거거든. 렌트한 거기 때문에 고정자산 코드는 등록할 필요 없고 취득일자 얘가 지금 보면 렌트한 거예요. 렌트료인데 매월 200만 원씩이죠. 응?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니까 연간 얼마 연간 2,400만 원이고 렌트료가 유류비 있고 그 다음에 임차기간, 보험기간. 이게 임차기간하고 보험기간이 같대요, 지금. 임차기간하고 보험기간 같고. 연간 렌트료는 월 200만 원씩이니까 연간 2,400만 원. 유류비 360만 원. 임차기간과 보험기간이 같고 2020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여기 취득한 경우는 취득일자고 렌트나 리스를 시작한 경우는 시작일자를 적어주시면 돼.
그래서 여기다 2020년 2월 10일부터 2020년 2월 10일부터 그 다음에 경비 구분은 예, 판매비와 관리비. 맨 밑에 기타에 보시면 예, 판매 관리비의 차량이니까 예, 판매비와 관리비. 예, 사용자 부서. 부서는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건데 그냥 판매관리부의 차량으로 등록만 할 것이라 하고 판매관리부에서 사용하는 건 아닌가 봐. 그래서 사용자 직책에다가 대표이사. 대표이사 사용자 성명은 이양강. 예, 차량을 취득한 경우는 자가, 빌린 경우는 렌트고요. 뭐 금융리스, 운영리스 뭐 이런 거 있네, 그지? 렌트고 임차 기간은 2020년 2월 10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 보험 가입 여부는 여러분들 밑에 맨 하단에 보면 기타에 가보면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했다 나왔죠. 이게 그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직원이 쓰는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여기 써놨죠. 단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전액 송금불산이 배당이나 상여 처리합니다. 네, 보험기간도 똑같이 2020년 2월 10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 밑에다가는 입력할 필요가 없고, 예, 그 다음에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인데 여기 보면 은행기록부를 작성했다 나왔죠, 그지? 은행기록부를 작성했고, 그 다음에 전기월 누적거리. 전기월 누적거리가 18,500km. 18,500km. 출퇴근에 사용했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있으니까, 그지? 출퇴근에 사용을 했고, 예, 출퇴근 거리는 5,000km. 자택이나 근무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 출퇴근 거리가 됐을까요? 종료하신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서 여기 세로 불러오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 세로 불러오기 하시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한 내용을 불러오죠. 그치? 총 주행거리를 물어보는데 여러분 전기월 누적거리가 얼마? 18,500km고 출퇴근 거리가 5,000km, 출퇴근 외가. 그래서 이거 합친 게 6,000인 거야. 그래서 이번 연도 여기 총 주행거리는 이번 연도 총 주행거리 얘기하는 거야. 이번 연도. 아니 이번 연도 거. 이번 연도 거. 6,000. 6,000. 네. 업무용 사용거리도 6,000. 출퇴근도 업무용 사용거리에 들어갑니다. 우리 아까 필기했었어요. 여기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초 활동, 출퇴근. 그지? 그러면 여기는 총 주행거리가 6,000km인데 예, 업무용 사용거리가 6,000k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사용 비율이 몇 프로? 100%. 우리가 이게 렌트한 거니까 취득가액은 없고, 그지? 전년도부터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렌트했기 때문에 예, 보유 또는 임차 월수가 12개월이고요. 예, 임차료, 예,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임차료로 나와 있죠. 렌트비가 얼마예요? 연간 2,400만 원. 2,400만 원인데 렌트한 경우는 감가상각비를 70%까지만 인정한대. 렌트한 비용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본대. 그러니까 렌트료 속에는 뭐 보험료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렌트료 속에는 70%까지만 감가상각비의 범위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감가상각 상당액이 70% 잡힌 거고요. 유류비가 얼마 들어서 유류비가 360만 원. 360만 원 들어갔고
보험료나 수선비, 자동차세 기타 이런 거 안 들어갔고요. 이게 저도 잘 모르는데 정확하게는 렌트를 하느냐 리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에서 해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금액 속에는 그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보험료나 수선비, 자동차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70%만. 그럼 전체 지금 들어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얼마라는 거야? 2,76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업무 사용 금액에 가면 감가상각비 1,680만 원 나왔죠. 그치? 1,680만 원은 13번 곱하기 7번 또 11번 곱하기 7번이래. 13번 1,680만 원에 7번 업무 사용 비율이 100%, 그지?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감가상각비 이 금액을 일단 다 인정한다는 얘기고, 여기 지금 두 번째 칸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송금물산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업무 외에 쓴 거를 가려내는 건데, 여기는 전부 다 몇 프로 업무 사용 비율이 100%니까 여기서는 그 전부 다 업무 사용 금액으로 보는 거야. 결국은 1,680만 원이고, 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2,760만 원인데 여기서 얼마를 빼주니까 1,680만 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는 거잖아, 그지? 걔를 빼주니까 1,080만 원이 나머지 업무 관련 비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어쨌든 전체가 2,760만 원이고, 업무 사용 비율이 100%이기 때문에 업무의 사용 금액은 없는 거야. 업무의 사용 금액은 없는 거야, 일단. 여기서 만약에 업무 사용 비율이 80%면 1,680만 원 중에서도 80%만, 나머지 1,080만 원 중에서도 몇 프로만, 80%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업무에 사용했기 때문에 주주가 썼으면 배당, 뭐 임직원이 썼으면 상여가 되는 거야. 송금물산 입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 금액이라 나오죠. 그지? 감가상각비가 연간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돼. 지금 순서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 순서로 가는 거야.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에 대한 세무조정. 얘는 지금 렌트했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 그지? 한도 초과했으면 무슨 물산이? 한도 미달했으면 송금? 근데 렌트했기 때문에 이건 없어 지금. 이건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해당되는 게 이게 업무 사용 금액, 업무 외 사용 금액, 그거 나누는 거야, 두 번째가. 그래서 만약에 그 업무 사용 비율을 초과한 거, 여기는 100%이기 때문에 업무 사용 비율 초과한 거 없어? 있으면 무슨 물산이? 송금물산이 배당이나 상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승용차 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연간 얼마까지만? 800만 원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얼만데? 1,680만 원이고 업무 사용 비율이 100%다 보니까 일단 1,680만 원 인정을 해. 하지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까지만 인정하다 보니까 또 얼마는 또 880만 원은 한도 초과 금액이 나온다는 거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2월에 전년도에 2월한 금액은 없고요. 2월한 만약에 전년도에 2월한 금액이 있으면 이번 연도의 범위 내에서 한도 미달의 범위 내에서 송금 추인이 가능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880만 원이 다음 연도 넘어가잖아. 근데 다음 연도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4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그 480만 원 한도 미달 아니지, 그치? 다음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400만 원밖에 안 잡았다면, 예를 들어서 그 연간 한도가 800만 원이니까 한도 미달하는 400만 원 범위 내에서 한도 초과한 금액을 무슨 산입을? 송금? 산입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사항 없고요. 네 번째는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에 대한 건데 여긴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적을 필요가 없어.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도 연간 8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돼. 8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고 8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또 2월 되고 다음 연도 가서 만약에
그 업무용 승용차 그 손실이 처분 손실이 800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으면 예, 미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전기에서 이월드에서 넘어온 금액을 무슨 산입을 송금 산입을 또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고 저장. 일단 설명을 해줬는데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몇 번 봐야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됐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예, 감가상각비 상당히 한도 초과에 감옥란에다가 감가. 업무용 승용차 렌트 그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에 880만 원은 이건 사업자하고 내가 취득했으면 유보지만 사업자하고 거래한 거니까 무슨 유출? 기타? 사회 유출이 되는 거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그 감가상각비 한도에 미달하는 금액이나 한도 초과한 금액 있지. 그건 자동으로 아마 안 뜰 거야. 안 뜨면 우리가 직접 조정 등록해서 넣어줘야 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나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말고 앞에서 하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나 한도 미달액 있으면 바로 우리가 조정 등록 눌러서 예, 한도 초과했으면 송금부산입 유보 발생, 한도에 미달했으면 송금산입 유보 발생을 해주셔야 돼요. 이번 회차 다음 회차에서 한 번 더 나왔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다뤄보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됐고 4번 다음 자료를 보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작성하시오. 소득 및 가표 계산에 예,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명세서 가셔서 여기다가 입력하는 건데 첫 번째는 세금가 공가. 세금가 공가인데 대표이사 개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잖아. 그지? 대표이사가 내야 될 거 회사가 대신해 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고 예. 감옥이 다 뜨는 게 아니니까 무슨 입력? 직접 입력으로 입금산입이 송금 불산입의 대표이사 개인 차량 취득세 213만 5천 원 대신 내줬으니까 송금불산입이고 대표회사 그치 대표회사가 내준 거니까 상여. 우리 회사 거면 뭔데 유보 발생인데 그치? 우리 회사 건 유보 발생도 아니구나. 차량은 삼각자산이기 때문에 직상각 의제니까 여기도 안 나오겠구나 그치? 그 다음에 간주인들에 대한 부가세는 원래가 세금과 공가하고 송금 인정이 되는 겁니다. 간주인들에 대한 부가세는 임차인 부담이든 임대인 부담이든 세금과 공가하고 다 송금 인정이 돼. 그 다음에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 재단세도 업무 관련이니까 송금 인정이 되고요. 보험료가 580만 원인데 화재보험 기간이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고 무슨 계산할 것? 월할 계산할 것. 그럼 이 금액이 다음 연도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네. 그지? 보험료가. 그러면 580만 원 곱하기 6개월치구나. 6개월치 어차피 그지? 그러면 이 금액 중 차기분 6개월 280만 원은 다음 연도 거잖아. 그지? 응? 다음 연도 거니까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입니다. 290만 원. 그치, 290만 원. 580만 원의 반이니까 290만 원. 보험료라고 처리가 돼 있는데 예, 다음 연도 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90만 원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럼 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급비용 가소야, 선급비용 가대야. 선급비용 가소죠. 보험료라고 처리했으니까 선급비용 안 잡았다는 얘기야. 보험료 처리했으니까 선급비용 가소. 그래서 우리 예, 송금불산입에 가셔서 감옥란에다가 예, 선급비용 또는 선급보험료 가소
성급보험료 가소 290만 원,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 그 다음에 이자 수익.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이자 수익 잡았는데 여러분들 그 세금을 잘못해서 가오나 많이 냈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때 일정한 이자도 쳐서 돌려받잖아. 그지? 그래서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나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수익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무슨 불산이? 입금, 불산이 기타입니다. 기타. 국세 환급금, 뭐 지방세 환급금은 입금이지만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 응? 이것도 국세 환급 가산금, 지방세 환급 가산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표현이. 이거는 수익으로 보지 않으니까 무슨 불산입? 입금, 불산입. 입금 불산입에 국세 환급금 이자 금액이 86만 4천 원. 소득 처분은 기타고요. 국세환급금 이자는 입금불상입, 소득 처분은 기타고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소득금의 조정학계표에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까 우리 기부금 할 때도 얘기했었죠, 그지?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에 대한 송금불상입하고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2월의 송금산입은 소득금의 조정학계표에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가 있는데 재고자산 평가증. 여기 기초전액이니까 이거 기초전액이라는 것은 전기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전기분, 전기에서 이월된. 전기에서 이월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전년도에 재고자산 평가증이면 세법보다 많이 잡았었다는 얘기잖아. 전년도에. 그럼 전년도에 무슨 산입? 송금? 산입을 했었던 거거든. 근데 이번 연도 넘어오면 얘는 무슨 산입? 입금, 산입. 유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예, 전년도에 세법보다 재고자산을 많이 잡아서 전년도에 송금 산입, 유보 발생했던 거니까 이번 연도 넘어오면 입금 산입, 유보 감소가 되는 거고요. 선급비용, 전년도 선급비용 260만 원인데 하재보험료이며 보험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그러면 요 260만 원은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이게 전년도 입장에서 이번 연도의 선급비용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도에 입금 상의를 했었던 것 같아. 사실은 좀 애매하게 나왔다. 이게 조금 더 좋은 문제가 되려면 출제자가 여기다가 앞에다가 얘는 어차피 송금산입이니까 마이너스 표시를 삼각 표시를 얘는 그냥 양수 표시를 해놨으면 얘는 송금산입이었었고 얘는 입금산입이었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선급비용만 가지고 이게 가든지 가든지 진짜 알 수가 없거든. 알 수가. 왜냐면 앞에서 삼각 표시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이건 좀 애매하게 좀 문제를 낸 것 같은데 근데 내용을 봤을 때는 그냥 어쨌든 지금 입금 선급비용은 특별한 말 없으면 입금산입을 봐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 표시 없으면. 그 전년도에 입금산입이었으니까 이번 연도에는 무슨 산입? 송금산입. 유보 감소. 그러면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감 입금산입은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이 가져서 전기 재고자산 평가감 평가증 270만 원은 입금산입 유보 감소고 전기 선급비용 260만 원은 송금산입 유보 감소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3천만 원을 손익계산서에 수선비로 회계 처리했다. 이거 단기직상과 의제네, 그지? 일단 이거 단기직상과 의제입니다. 단기직시상과 의제고, 단기직상과 의제는 세법상 취득원가와 회사 계상액에 포함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해야 돼요. 장보상 건물 취득가액이 얼마? 8억 원, 그지? 일단 요거 하나 먼저 적어주시고요. 조금 아까 그 선급비용 애매하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설명할게요. 선급비용이 이게 이번 연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다 그 선급비용 가소계상으로 보면 될 것 같아. 이번 연도에 그 도달하는 경우는 다 그게 맞는 것 같아. 건물은 이제 보면 요 단기일상과 의제까지 이해 가셨죠? 그치? 이해 갔고, 장부상 건물 취득가액은 8억 원이고, 기초감가상각 누계액은 3억 6천만 원이고, 정액법이고, 내용연수가 40년이고, 손익계산서 건물 감가상각비,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얼마?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세법상 한도액을 먼저 계산해 볼게. 한도액은 장부상 취득원가 얼마에다가 8억 원에다가 그지? 단기 직상과 의제 얼마에다가 3천만 원에다가 내용연수가 몇 년이니까 40년이니까 1 나누기 40년 1 나누기 40년 하면 상각률이 0.025예요. 0.025. 그럼 8억 3천만 원에다가 8억 3천만 원에다가 0.025 하니까 2,075만 원이 감가상각 범위액이에요. 세법상. 범위액. 한도라는 얘기 한도예요. 같은 표현이야. 같은 표현. 이해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전기 직상과 의제도 있으면 더해줘야 돼. 두 번째, 회사 계상액. 회사 계상액은 회사가 계상한 상각비 얼마에다가 이번에도 얼마 상각 잡았지? 2천만 원에다가 그지? 단기 직상과 의제 3천만 원. 그지? 맞아요? 여기다가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있으면 이것도 더해줘야 돼. 그럼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얼마로 보는 거예요, 결국은? 5천만 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조정은 회사 계상액 5천만 원에서 세법상 한도 2,075만 원인가? 2,075만 원을 빼주니까 2,925만 원은 한도 초과액이 나와요. 한도 초과액은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무슨 발생? 유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 건 처음인데 보고 이렇게 지금 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줬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부터가 좀 헷갈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나머지 마저 해보면 재고자산 평가증은 여기까지 했구나.
감가상각만 하면 되는구나. 결국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는 무슨 물산이? 송금물산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2,950만 원. 송금물산이 무슨 발생? 유보 발생. 이고 여기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는 그냥 저장 안 해줘도 대부분 저장되는 것 같은데 그냥 조금 안전하게 하려면 그냥 저장 버튼 한번 눌러줘요. 어? 틀렸어? 얼마? 2,925만 원 한도초과. 50만 원이라서. 아, 그렇구나. 2,925만 원. 2,925만 원. 송금물산 유보 발생이고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 전에 또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 자동 조정적 오류라는 게 있어요. 자동 조정적 오류인 재고자산 평가 증감, 예, 선급 비용 가대 가소,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그 다음에 미수이자 이런 것들은 다음 연도에 반대에 세무 조정으로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선급 비용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에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다다음 연도까지 영향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지? 그것도 좀 봐야 돼. 보험료를 뭐 2년치 줬다 이런 것들. 정리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여기 그 재고된 평가증 전년도에 송금 산입 이번 연도에는 입금 산입을 해준 거고 선급비용 예, 선급비용 가소도 전년도에는 입금 산입 이번 연도에는 송금 산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시고 5번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겠네. 다음 자료만을 참조해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단기공제 및 2월에 3번 중 단기공제 및 2월에 계산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법인세 가대표적인 세액조정계산서 완성하시오.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만을 참조한다. 일단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을 가래요.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가셔서 여기에서 단기공제 및 2월의 계산만 하래. 단기공제 및 2월의 계산 가셔서 세액공제 조정명 3번에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고용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하고 예, 고용등재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이기 때문에 세액 감면에 대한 게 아니라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이기 때문에 가셔서 구분란에다가 F2 눌러서 연구. 예,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제외입니다. 제외에 이번 연도 단기 발생분이라서 2021년 예, 단기분 350만 원 넣어주고요. 넣어주고 두 번째는 고용중대 F2 눌러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전기에 2월액이 있고 단기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의 2월액은 2020년도 단기분이 아니라 2월분 2월분에 350만 원 그 다음에 2021년도 단기분에 350만 원 넣어주시고요. 올해부터는 예, 대부분의 그 세액공제가 10년간 2월 공제지, 그지? 작년까지는 5년간 2월 공제였어요. 작년까지는. 여기까지 됐어요? 네.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세 가대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들어가셔서 단기순이익이 3억 1,250 입금산입액이 2,785만 원 송금산입액이 1억 1,041만 5천 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죠. 대상이 519만 7,400원. 예, 단기 발생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예요. 그지? 중소기업은 350만 원이고 고용등대 세액 공제는 예, 외국 납부도 아니고 재해손실도 아니고 분식회계도 아니고 중소기업의 연금인력 개발 세액 공제도 아니고 지급명세세 제출 세액 공제도 아니니까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대상에다가 얼마를 더해줘요? 700만 원이지 전기분까지 그지? 어차피 5년간 2월 공제, 지금 이제 10년간 2월 공제니까 여기다가 700만 원을 추가해주면 1219만 7,400원이 됩니다. 맞아요? 519만 7,400원에다가 700만 원 더하니까 1219만 7,400원이고 원천 납부는 기납부세액에 24번 원천 납부세액에 88만 원. 88만 원. 여기까지 하고 저장. 최저한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가셔서 불러오기. 예, 감면후세. 감면후세 구하는데 예, 감면세액 21번은 안 불러와지네. 그지? 네. 21번에 들어가는 금액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519만 7,400원이고요. 세액공제는 단기분만 불러왔나 봐. 350만 원. 고용중대 세액공제. 그지? 여기 350이 아니라 700만 원 2월 한 것까지. 그지? 2월 한 것까지 700만 원. 이해 갔을까요? 처음부터 700만 원 불러가지고. 그래? 나는 뭐 아까 잘못 넣었나 금액은? 여기에 넣을 때 2월분은 2월분에다가 350을 넣고 단기공제 대상 세액에다가 1차 연도에다가 350을 넣었어야 되는 거네. 여기다가 이해 갔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세액공제 조정명 3번에 단기공제 및 2월의 계산에 예, 2월분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2월분은 2월분에다가 넣고 단기분은 단기분에 넣었을 때 자동으로 단기공제 대상 세액에 예, 단기분에 들어가는데 2월분은 넣으면 예, 안 들어가니까 이걸 몇천 원돈지 넣어줘야 되네. 저장하시고 예,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가셔서 다시 한번 불러오기 한번 해봐요. 그러면 700을 불러왔죠. 그지? 이해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700을 불러왔고 여기 이제 감면세액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519만 7,400원. 7,400원이고 감면 후 세액 구할 때 빼준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이라든가 예,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 소득, 최저한세 적용대상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 이런 거 예, 있으면 여기다 넣어주면 예, 그 금액을 더한 걸 우리가 감면 전 과세 표기를 하고 거기에 7% 하면 최저한세가 나오는데 지금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 그지? 얼마가 모자르는 거야? 230만 5,850원이 모자른 거야. 그지? 그럼 요거는 예, 세액공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저장하시고 그러면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가셔서 예,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 세액 있어요? 예,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 세액. 그러면 지금 그거를 선택이 가능하대. 연구인력기업의 세액공제에서 미공제를 받을 건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미공제를 받을 건지. 그리고 만약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우리 미공제 받는다고 치면은 2월분에서 미공제 받을 필요가 없지. 이게 5년간이나 10년간 2월 공제니까 그지? 받으려면 누구한테서? 단기분에서 그 미공제를 받아야지만 그지? 다음 연도를 2월 하기가 더 쉽겠지. 그래서 단기분에서 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아니면 뭐 연구인력 개발비 상관없대. 선택이니까.
그럼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안해요. 여기서 받으면 안 되는구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해야 돼? 최저한세 적용 제외니까 여기는 건들 필요가 없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단기분 얼마 중에 350만 원 중에 단기분 350만 원 중에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 세액에 230만 5천 얼마였지? 230만 5,850원? 230만 5,850원 넣어주고 어렵어요? 230만 5,850원 넣어주면 나머지만 공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230만 5,850원은 2월 된다는 얘기지. 저장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는 얼마만 공제받아야 돼? 350하고 350만 원하고 119만 4,150원하고 더하면 469만 4,150원. 그지? 이거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최단 적용 대상이잖아. 그지? 더하면 요 금액에다가 519만 7,400원을 더하면 989만 1,550원만 공제받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법인세 가표 및 세액조정 계산서 가져서 17번. 17번에 지금 여기 금액은 우리 세액공제도 넣고 감면세액도 넣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그 더한 금액이 9891550이라는 얘기입니다. 9891550. 엔터. 엔터하고 그 다음에 분납. 48번에 현금 납부 분납에 가보시면 171만 5,450원 분납하고 저장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93회 법인세 실무도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